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인플레이션 충격으로 어제 2년 만에 최저장을 보여준 주식시장은 오늘은 안정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열릴 공개시장위원회에서의 이자율 인상폭이 0.75%가 아닌 1%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 강해졌습니다. 뉴햄프셔주 예비선거에서 마가 후보들이 휩쓸면서 공화당의 상원 탈환 가능성도 줄어들었습니다. 상원 예비선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공식 지지하기를 꺼리껴 한 극단적인 말을 쏟아내는 후보가 이겼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이 전국적인 낙태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임신 15주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안입니다. 루이지아나주의 한 임산부가 태어나자마자 숨질 태아의 낙태를 로컬 병원에서 거부해서 1,400마일 떨어진 뉴욕으로 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로부터 되찾은 지역 이지움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목요일 푸틴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두 사람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만든 것과 비슷한 성격인 상하이 협력기구 지역회의에서 회담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요 이슈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초대받은 지도자와 초대받지 않은 지도자, 초대받을지 받지 않을지 모르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발표됐었던 8월 달의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어제의 그 물가 상승이 연준이 좋아하는 그런 지표가 있고 일반 사람들은 사실 상관없죠. 에너지 값이나 식품 값, 이 두 가지가 변동률이 아주 높으니까요. 이런 것을 포함하거나 이 두 가지를 뺀 핵심 물가 지수이거나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모두 다 일반 사람들, 소비자에게는 영향을 미칩니다. 오히려 일반 사람들에게는 연준이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빼고 계산하기를 원하는 이 에너지, 그게 더 신경 쓰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조사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하는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군다나 캘리포니아처럼 땅이 넓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녀야지 되는 곳에서는 에너지 값, 가솔린 값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표되는 데이터는 물가지수, 인플레이션도 일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과 핵심 물가지수, 에너지와 식료품비는 뺀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보거나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2%까지 가려면 너무나 먼 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식시장도 반응을 하고 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의 오랜 요인인 중고차 자동차 값이 조금 안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뭐 공급망 혼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제조업도 조금 활기를 띠고 있고 그렇게 사라지지만 중요한 이 그 연방 전문가들이 정책 결정을 할 때 그리고 또 경제 전문가들이 앞으로 경제 전망을 할 때 보고 있는 핵심 물가 지수는 굉장히 그 실망스러웠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는 7월부터 8월 한 달 사이에 물가가 0.1% 상승됐고 1년 전에 비해서는 8.3% 증가됐습니다. 물론 6월 달에 9.1%라는 40년 만에 최고의 물가 그 1년 대비 증가율보다는 그 증가폭이 낮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은 변동성이 큰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그 핵심 물가지수는 7월 달에는 0.3%가 올라갔는데 8월 달에는 2배입니다. 0.6%가 상승해서 지난 5개월 사이에 가장 높은 그런 그것을 기록을 했고요. 1년 전에 비해서는 7월 달에 이 핵심 물가지수는 5.9%가 상승했는데 8월 달에는 이것도 6.3%로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핵심 물가 지수를 보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경제 전반에 걸쳐서 우려할 수준이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하는 기준이다. 이제 뭐 이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요. 해서 만약에 8월에 핵심 물가 지수 상승 한 달 전보다 0.6%, 1년 전보다 6.3% 이것이 계속된다면 그러면 이제 한 7.4% 1년이 지나가도 그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2% 인플레이션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좋아하는 이것의 3배하고도 조금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가 자동적으로 조정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조치가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 이게 깜짝 놀란 일이었기 때문에 어제 뭐 다우지수 거의 1300포인트, 나스닥 지수도 뭐 4.4%가 내려갔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이 일어나고 2020년 2월, 1월 말부터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 6월 달에 최저점을 기록했는데 그때 이후에 어제가 하루의 하락폭으로는 최저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9시 35분경에 조금 더 전해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40년 동안 최고의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연방준비제도가 통제하기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부분은 값이 올라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 카테고리는. 그런데 더 이상 값이 올라가지 않는 품목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는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그 정도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되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회사에 아니 이렇게 됐는데 우리 집도 먼데 뭐 가솔린 값도 그렇고 요즘 가솔린 값은 좀 그렇다지만 여전히 뭐 물가가 전반적으로 비싸서 이거 힘든데요 하면은 봉급을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일자리와 일자리를 찾는 사람 가운데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일자리가 2개씩 있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당 아직도 지금 그 수준이기 때문에 봉급을 올려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업은 그 봉급을 그냥 인마이 파켓에서 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그 가격을 물건값을 올려서 주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 그 봉급이 조금 오른 사람들은 뭐 괜찮나 하고 전체적인 또 뭐 수치, 물가 인상 이런 건 따져보지 않고 또 돈을 쓰죠. 악순환의 연속인 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요. 지난해 8월에서 올해 8월까지 가장 심했던 곳은 피닉스입니다. 애리조나 13%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 이게 전부 민주당에는 좋지 않은 그 곳이네요. 선거 지역구에서 그곳이 많이 핫한 스팟인데 이렇게 그 물가 상승률이 높으니까 그 다음이 뭐 마이애미,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한번 보죠. 로스앤젤레스는 7.6%니까 오히려 미국 전국 평균 8.3%보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서 로스앤젤레스는 낮은 편입니다. 뉴욕도 더 낮죠. 6.6%. 전국 평균이 8.3%인데 그런데 어쩌면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같은 데는 너무 많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영향 미쳤죠? 정치적으로도 지금 2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들은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될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이 추세가 완화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8월 달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상승이 소비에 의한 거 사람들이 물건을 어쨌든 쓰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도 물건을 사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같은 물건을 계속 사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그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값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운송 비용이 안정이 되고 공급망의 혼잡도 좀 괜찮아지고 생산도 좋아지고 뭐 재고도 증가한다 할지라도 소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 경제 성장의 70%가 소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팬데믹 동안에 사람들이 하도 식당도 못 갔고 여행도 못 갔고 이번에 뭐 기분도 그런데 가구도 좀 바꿔야지. 그 당시에 뭐 보조받았던 것도 있고 쓰지 않아서 세이빙 해놓은 것도 있고 여행도 전혀 못 갔으니까요. 몇 년 동안에 그런 것으로 좀 써야지 하고 지출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8월 달에 그 임금은 수입은
1년 전에 비해서 6.7%가 증가했는데 이 임금 증가폭은 지난 역시 40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고용주가 걱정을 하는 거죠. 아, 좋은 사람을 빼앗길까? 그리고 우리 지금 당장은 뭐 저 직원이 필요 없다 할지라도 뭐 다 들어오면 밥값은 하니까 일단 사람 구할 수 있을 때 적당한 사람을 우리 식구로 만들어 놓는 게 좋지 하면서 아직은 그렇게 돈을 쓰고 있고, 식당 가격이요. 식당 음식 가격이 8월 달에 0.9%나 올랐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한 달 사이의 그 증가폭보다도 훨씬 많은 거잖아요. 8점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렸죠. 0.9%. 1년 사이에는 8%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9월 달 현재도 식당 예약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오픈 테이블을 요즘에 많이 이용하시죠? 앱이요. 거기서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7월 달의 지출도 그렇고 8월 달의 지출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을 다 감안해도 사람들은 돈을 더 쓴다는 겁니다. 게다 대고 그 지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렌트비, 또 의료비가 그 다음으로 많이 들겠죠. 그런 것이 또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또 병원과 병원에서는 간호사와 의사에게 돈을 더 지불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또 임금이 올랐으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같이 살던 뭐 친구와 룸메이트를 하던 아니면 집에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이 몇 년 살아보니까 아유 역시 다 성인이 되면 따로따로 사는 게 나아, 이런 그 심리적인 이유도 있고 돈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집 찾아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렌트비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또 오르고, 렌트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6.7%가 증가해서 올라서 1986년 이후에 그 증가폭이 최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투자은행 그 제프리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아네타 마코프스카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비자의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그리고 심지어 소매업체들도 지금 꼭 가격을 올려야 될 때여서 올리는 게 아니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올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마켓을. 사람들이 사니까. 안 사면 세일하죠. 가격을 조금 내리기라도 하는데 사람들이 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지금처럼 수요가 많아서 물가가 계속 올라갈 때는 자연적으로 이게 저절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해결될 수도 없고, 지금 뭐 가장 큰 폭인 무슨 그 에너지, 가솔린 값 같은 것은 이미 많이 그 내려갔고, 그런 것에 의해서 이 물가 상승이 주도될 때보다도 더 연방준비제도에서 과감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행동이 뭐겠습니까? 연방준비제도에서, 연방 차원에서 물가 인상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화정책,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이자율 인상입니다. 수요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인상해서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자율을 인상하니까 기업이 돈을 빌릴 때 그게 비싸지니까, 일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요. 자동차를 리스할 때나 또 집을 살 때나 작은 물건, 가전제품도 요즘 할부로 많이 사시는데 그런 거 모두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크게는 기업에서 돈까지 빌려가면서 투자하고 뭐하고 할 수가 이제 없어져야지만 이 실업률이 연준의 목표대로 2%로 갈 수 있는가. 그때는 이제 또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죠. 그런데 지금 미래에 올 경기 침체보다 당장 이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한 물가 그 상승률을 잡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연준의 목표라고 연방준비제도의 여러 그 이사들이 뭐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기업이 돈 벌기가 힘들어지고 하면은 뭐 연봉도 많이 주지 않고 또 뭐 감원이 시작되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언제 감원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회사 분위기가 그런데 뭐 큰 물건을 덥석덥석 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심지어 내가 감원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가 과연 다음 주에 40년 만에 최대 이자율 상승, 이게 가능한가?
0.75%포인트가 아니라 어제부터 솔솔 얘기가 나오더니 오늘은 1%포인트 다음 주에 이자율을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조금 어제보단 커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0.75%포인트 이자율 인상을 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더 많습니다만 노무라 증권 같은 데서는 1%로 보고 있습니다. 절박한 시대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절박한 시대에는 절박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연방준비제도의 40년 만에 최고의 이자율 인상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될 때는 만약에 이번에 1%포인트를 올린다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전까지 여러분들께 올해까지 뭐 한 4% 정도 이자율 인상, 올해 초에 거의 0%였었죠. 그래서 4%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뭐 4.5%까지 가야지 된다. 4.75%까지 내년 초까지 이자율 인상이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는 뭐 기준금리가 2.25%에서 2.5% 사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뭐 모든 기업 대출에서부터 일반 사람들 융자 받는 데까지 다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노무라 증권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 1% 과감한 행동이 있어야지만 된다. 노동시장도 너무 과열됐고 임금 성장도 이렇게까지는 지속하기 불가능하다.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패스트푸드, 맥도널드를 포함한 패스트푸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최고 $22까지 내년 초부터 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 또 많은 곳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하는데 이런 임금 상승이 언제까지 계속 갈 것인가 지속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연방준비제도는 노무라 증권은 궁극적으로 내년 초에 기준금리를 4.75%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전에 8월 달에 물가 인상폭이 발표되기 전에 4% 정도보다 0.75%포인트가 올라가는 그런 것입니다. 참 이렇게 이자율 인상과 함께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률도 너무 큰데 그런데도 이 존마켓이 좋잖아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오래 유지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자율을 올려서 그게 그거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실업률이 좀 높아지지 않고는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미국이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보는 거죠. 참 그다지 밝지는 않은 경제 전망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이제 중요한 뭐 정치적인 흐름, 사회적인 흐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도 미국 텔레비전에서는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숨진 뒤에 본인의 별장에서 숨지고 나서 이곳저곳을 쭉 시신을 옮기면서 사람들이 조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이 시작되려면 월요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인데 지금은 어디가 있나요?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사람들이 조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과연 누가 이 장례식에 초대를 받았고 초대받지 못했는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말하자면 영부인이 동행을 해야지 되는가 하지 말아야지 되는가 굉장히 논란이던데 글쎄 그게 지금 한국에서 논란이 돼야지 될 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잠시 뒤에 그 내용은 전해드리겠고요. 미국에서 뉴햄프셔주에서 뉴햄프셔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선거가 있었고 어제의 선거가 중간선거 전에 예비선거 마지막이었는데 뉴햄프셔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뉴햄프셔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화끈하게 지지를 한 후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더 트럼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 트럼프 스타일의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더 위대하게
그런 후보가 공화당에서는 말하자면 싹쓸이를 했습니다. 싹쓸이를 하면 좋아야지 될 것인가 좋지 않다고 보는 거죠. 특히 그 상원 의석이 민주당이 약한데 약하고 50대 50이고 현재의 의석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의 현 의원에 정말로 트럼프조차 지지하지 않은 던 볼덕이라는 이런 후보가 공화당의 후보로 당선됐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의 약한 그 매기 하산 상원 의원에 대적을 해서 이거 빼앗아 올 수 있는 사람 척 모스 후보가 지고 말았습니다. 하원에서도 역시 굉장히 그 강한 그런 그 극우 성향의 후보가 이겼고 뭐 상원이나 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그 민주당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다. 일반 본선거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지지를 하지 않아도 이제는 공화당이 후보들이 그 기득권에 굉장히 그 대항을 하는 그런 후보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기득권층에 대항하는 후보들은 조금 더 극단적이고 심지어 트럼프보다도 더 극단적인 그런 후보가 많다 하는 게 공화당의 고민이기도 할 겁니다. 굉장한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지역구입니다.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은 어제 많은 공화당에서도 걱정을 했는데 어차피 통과되지도 않을 법안을 왜 만드나?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이 임신 15주일 이후에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그게 이제 어떤 한 주에 속하는 게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전국적으로 연방에서 그렇게 임신 15주일 이후면은 낙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6월 달에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보통 임신 22주일, 23주일, 뭐 많게는 24주일까지 연방 전체적으로 그 낙태가 허용이 됐었는데 이 임신 20주일 넘어가고도 허용이 되는 것은 사실은 미국이 다른 그 선진 국가보다는 조금 기간이 긴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 12주일 정도의 보통은 그렇게 낙태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전에 22, 23, 24주일에서 지금 임신 15주일 이후에는 낙태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낙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공화당주에서는 15주일보다도 훨씬 작은 임신 뭐 6주일 이후에 안 된다던가 그것도 거의 예외를 두지 않는다던가 강간이나 근친상간이라도 심지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해도 그거 굉장히 꺼려하는 주도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그런 때 15주일 이후에는 낙태를 할 수 없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어쨌든 이게 그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전반적인 여론과는 딱 맞는 건 아니죠. 여론은요, 가장 최근의 여론이 한 57%가 6월달 연방 대법원에서 그동안 여성의 낙태 권리를 전국적으로 보장을 했었던 것을 뒤집고 주가 맘대로 해라 하는 판결에 반대합니다. 57%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많은 62%는 모든 또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낙태가 합법화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낙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이가 어려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산모의 건강 때문에 아니면 태어날 아이의 어떤 그 건강 때문에 등등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니까 그래서 62%는 모든 또는 어떤 케이스의 낙태가 합법화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15주일 이후에는 낙태 불법화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원 항상 중요한 사람이 그 리더잖아요. 미치 매코넬 연방 상원 의원이 이것을 쉽게 해주지 않도록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필리버스터 같은 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60표 찬성이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것에 찬성하지 않을 의원들이 많을 뿐더러 그리고 공화당이 다 찬성을 해도 민주당이 10표를 가져가야지 되는데 50표도 못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우스캐롤라이나라는 아주 그 보수적인 어떠한 그 주에서 임신 6주일도 아니고
22, 23, 24주일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에선가 그림을 그려주겠다는 그런 그 뜻이겠죠. 60일도 중간 선거가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뭐 백악관 또 민주당의 그 고위 정치인들은 당장 비난을 했죠. 뭐 50개 주 전체에서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국가적인 낙태 금지 법안을 발의를 했네. 린지 그레이엄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법안은 미국인들이 믿고 있는 것과 크게 어긋난다. 그 말은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리고 오늘 그 유럽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루이지아나주의 36살의 낸시 데이비스라는 여성이, 제가 이 경우는 이름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다 얼굴도 공개하고 했으니까. 이 여성이 1400마일을 낙태를 하러 갔는데 이 여성이 낙태를 하려고 했던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태어나자마자 숨질 수도 있는, 태어나자마자 숨질 수도 있는 그 태아의 낙태를 루이지아나주에서는 거부했습니다. 거부해서 1400마일이나 떨어진 뉴욕으로 가서, 뉴욕은 이게 합법이기 때문에 했는데, 원래 루이지아나 그 수도 그 베턴루지 이 근처에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죠? 여기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받았을 때 7월 말에 임신 한 10주일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그런 진단을 받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뒤에도, 몇 주일 뒤라도, 아기가 몇 분 안에라도 숨질 수 있는 그런 그 아이의 태아의 건강 상태였답니다. 임신 10주일이고. 그런데 루이지아나 로컬에서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벌 받을 수도 있고 벌금을 물 수도 있고 심지어 그 면허권이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낙태를 할 수가 없다 하니까 기자들이 루이지아나주의 그 낙태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담당자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질문을 한다거나 추궁을 했죠. 그랬더니 일반적인 예외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일반적인 예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예외는 있지만 거기에 딱히 이 케이스에 이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뭐 몇 시간, 뭐 몇 주일 안에 숨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그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러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뉴욕까지 갔다. 이게 미국이다 하고 영국에서 보도를 합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린 이 내용은 가디언의 그 보도였고요. 자, 이 정도 전해드릴까요? 그리고 잠시 뒤에 주식시장과 뭐 여왕의 장례식 초대 손님 조금 말씀드릴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 한번 볼까요? 어제 뭐 다우지수가 거의 지금 겨우 20포인트 올라가네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엔 그래도 100 이상 올라갔는데 나스닥 72.18포인트 오름세, S&P 500 10.83. 그럼 어제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은 앞에 헤드라인에 제가 안정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파란색은 그린색이지만 그다지 안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정도가 됐네요. 코비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루 하락장을 기록을 하고 이거 다 회복하려면 뭐 1270몇 거의 1280 정도 다우지수 내려갔었고 S&P 500는 4.4%가 내려갔는데 야,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뭐 전체 그 지수가 올해 17.5%가 내려갔고 기술주는 뭐 심각한 하락세. 어제 오늘의 미국 방송될 때도 그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어제 5.2%가 내려갔습니다. 올 들어서 전체적으로 26%가 내려갔고요. 해서 이런 때 이제 국채 그 수익률 뭐 이런 것은 뭐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항상 이 달러가 좀 그 위험한 때는 강세를 띠죠. 달러가 강세를 띠고 환율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뭐 거의 1,400달러까지 달러당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일부러 이렇게 뭐 환율을 그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을 올리고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서 저절로 달러라든가 채권 쪽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미국이 뭐 그것을 또 뭐 낮추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것이고 물론 이제 미국이 달러가 강해지면은 미국 내부에서도 수출과 수입에 따라서 반대의 영향이 있는 것이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정부가 달러를 그 뭐 강하게 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던가 뭐 국채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부수적인 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런 때 안전한 자산 쪽으로 몰리는 그게 이제 부수적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자율 같은 것은 뭐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쩌면 주식시장의 고민, 주식시장의 출렁거림은 더 이상 이자율을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네?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는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영국에서 9월 19일 로스앤젤레스와 8시간 차이가 나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이 되나요? 아무튼 시간까지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8시간 앞서갑니다. 지금이 로스앤젤레스가 아침 9시 36분이니까 17이니까 지금 오후 5시 38분이거든요. 5시 38분이니까 장례식이니까 아무래도 오늘의 미국이 시작되기 전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에 치러질 것이다. 이제 정상적인 그 장례 스케줄에 따르면 평범한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영국 여왕의 장례식은 70년 동안이나 세계 많은 나라의 그 상징적인 군주로 있었던 여왕이기 때문에 그 장례식도 역사의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중계를 합니다. 런던에 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시신이 도착했다 하면서 사람들이 추도하는 장면 보여주고 하는데 또 하나는 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 왕족이 많이 모이고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그래서 그 밖에도 한 7만 5천 명 정도가 뭐 장례식도 보고 뭐 경의를 표하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그러려고 런던을 방문을 한답니다. 초청장 이미 주말에 다 나갔고요. 약 500명의 국가 정상과 외국 뭐 고위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영국이기 때문에 BBC를 바탕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00명 들어간대요. 그 성당에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2,000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명에게 이제 초대장을 보냈고 지금 한국에서는 뭐 영부인이 가면 안 된다 하지만 항상 장례식에는 부부가 같이 가죠. 이 초대를 한 사람들도 부부이거나 배우자이거나 파트너 왜냐하면 결혼 안 하고 사는 세계 정상들도 있기 때문에 배우자이거나 파트너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을 미국 대표로라든가 다른 나라 대표로 데리고 오지는 말아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이제 장소가 한정이 돼 있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많고 가야지만 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 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세계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에 모여서 다 그 상업용 그 항공편으로 런던에 도착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런던 서부의 한 장소에서 전부 모여서 버스로 간답니다. 장례식장에. 우리 헐리우드볼 행사할 때 어디에 모여서 셔틀버스 타고 가듯이 세계 지도자들을 그렇게 한답니다. 2,200명이군요. 웨스트민스터 성당이 2,000명이 아니라 그런데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뭐 다 같이 내려서 버스 타고 가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그 원치 않으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 상업용 비행기로 안 와도 되고 이게 이제 미국의 국력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초대받은 사람들을 유럽 왕족, 미국 초대받지 못한 사람, 초대받을까?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사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세계의 정치 지형이잖아요. 유럽의 왕족, 뭐, 당연하겠죠? 부부 동반이고요. 뭐, 왕과 왕비. 여왕의 혈족이 많으니까 유럽 전역의 왕실, 뭐, 벨기에,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모나코, 당연히 포함이 되고, 스페인의 왕실도 포함이 되고, 미국은 조 바이든과 질 바이든 여사 갑니다. 근데 버스 타고 가면 뭐 이런 건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든이 보통은 이제 딱 그 지도자들 뭐 하고 배우자만 오세요라고 하는데 미국에 이제 약간의 여분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 대표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막 집중적인 논의를 했는데 같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원 제한으로 전 대통령이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 발표를 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 부부는 이거 초청장을 받아서 갈 것으로 알려졌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고 폴리티코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영국 연방 리더들은 여왕이 그 여왕으로 재위하는 기간 내내 그 최고 국가의 원수였던 바로 그 국가들 지도자들이 당연히 참석을 하겠죠. 호주 총리, 뉴질랜드 총리, 뭐 저스틴 트루도 그 캐나다 총리 당연히 가고 그밖에 무슨 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또 인도는 대통령이 갑니다.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가고 대통령이 이제 인도를 대표해서 가고 다른 리더들은 아일랜드, 독일도 대통령,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가고요. 이탈리아 대통령,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그리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초대받았고 브라질 대통령도 참석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확인을 했고 나루히토 일본 왕도 가고 그리고 뭐 터키 대통령도 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직 애매한 겁니다.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뭐 카자흐스탄을 방문을 하고 푸틴과 만나고 하잖아요. 그 일정도 그렇고 그래서 영국에서 초대를 한 것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초대 받을지도 모르겠고 초대를 받아도 그 같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 수 있을지 또 찰스 왕세자가 싫어하잖아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그런데 어머니의 장례식이 어떻게 될지 물론 여왕이 다 이 리스트를 숨지기 전에 정해놨을 겁니다. 대강은.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르고 오랜 동안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제재 대상이었던 이란은 그 대사급만 그 지도자는 아니고 초대받지 못한 사람 누굴까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벨라루스 대통령, 미얀마 대표 다 다른 나라를 침공했거나 독재이거나 그런 것 때문에 영국과 러시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의 관계가 최악입니다.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의 경우는 푸틴을 지원을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이고요. 미얀마에서는 2021년도에 군사 쿠데타 이후에 외교적인 관계를 크게 줄였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주말에 가족들과 같이 냉면을 먹는데 저희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틱톡에서 봤는데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노 트럼프는 오지 말라고 딱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 점심이었습니다. 나는 뉴스에서는 그런 거 못 봤는데 아직도 뉴스에서 저는 그런 거 못 봤거든요. 그런데 틱톡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게 마치 정확한 그 뉴스였던 것처럼 적어도 그 시점에 그런 뉴스는 없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런 뉴스를 보지 못했고요. 그런 게 하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영부인이 가면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이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영부인이 엘리자베스 2세 뭐 영부인이 됐건 김건희 여사가 됐건 김건희 씨가 됐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해야 된다 말아야지 된다를 놓고 논쟁을 하는 선진 국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뭐 코비드 19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 방문한다.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는데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도착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서 거기서 상하이 협력기구 지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이 회의에서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거고 우선 이 그 기구를 상하이 협력기구를 말씀드리자면은 96년도에 뭐 중국 뭐 지금 그 우즈베키스탄 또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처음에 만들었다가 다시 당연히 그 러시아 포함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들어가고 또 이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번 회의에서 두 나라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하고요. 국제적인 또 지역적인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서방 세계에 대한 대안을 보여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미국이 지금 아시아에서 중국을 겨냥하면서 뭐 인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 나라들끼리 여러 나라 또 여러 나라 뭐 한 두세 나라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렘린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뭐 인도, 파키스탄 지도자도 당연히 만나지만 터키, 이란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지만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연히 그렇죠. 더군다나 이번에 중국 정부가 그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 신장 지역이 딱 접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인족 뭐 충돌하고 숨진 사람도 있고 물 분쟁 때문에 이런 UN 보고서가 나온 뒤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뭐 나와봐야지 알겠는데 내일이면은 이제 회담이 시작이 되니까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줌이라는 그 동부 쪽에서 러시아가 딱 가졌던 것을 다시 탈환한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광장에 그 파랗고 노란 우크라이나 길을 세웠고 너무너무 그 파손이 다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충격적이겠지만 여러분들의 이 도시가 저에겐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부차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라는 얘기도 했고요. 알렉산드르가 아니라 올렉산드르 샤포발이라는 분이 어제 그 러시아의 박격포 때문에 48세로 숨졌는데 이분이요 원래 군인이 아니었어요. 우크라이나 국립오페라단의 수석 무용수였답니다. 그런데 나가서 수류탄 던지는 법 배우고 전쟁이 일어나자 그렇게 해서 무용수가 전쟁터에서 숨졌습니다. 굉장한 용감한 낭만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모든 사람은 다 숨지죠. 어제는 프랑스의 유명한 감독이 숨져서 프랑스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수석 뭐 발레단의 무용수 또 케네스 스타 하면은 모니카 루인스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 재판 이끌었던 그 사람도 76세로 숨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했고 제프리 앱스타인 그 어린이 성추행 그 사람도 변호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특검이었었죠. 모니카 루인스키 사건으로 그도 숨졌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